개정된 법령 핵심 판례 받으셨죠? 자료 못 받으셨어요? 남는 거 좀 주세요. 여기 앞에 뒤에 있을 거예요. 먼저 그럼 자료 내드렸으니까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료 없는 분 여기 있으니까 뒤에 받으세요. 자, 지금 우리 진도 나가려고 하는 것 법인의 등록 기준이 올해 변경됐습니다. 올해 2016년 1월 12일 날 변경돼 가지고 이제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도 중개법인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중개법인이 될 수 있는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번 올해 바뀐 내용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3조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분묘의 설치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옛날에는 매장기간이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었죠. 지금은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작년 7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묘지가 완화됐어요. 개인묘지. 법인묘지, 종중묘지는 여전히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3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법인묘지, 종중, 문중묘지는 그런데 개인묘지와 가족묘지가 완화됐습니다.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2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300m. 이건 개인묘지, 가족묘지가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지금 3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1억 이하인 경우 3,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종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바뀌었죠. 주택만 바뀌었어요. 세종시가. 상가는 아직도 세종시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돼요. 주택만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바뀌었고요. 5번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고 2016년 7월 19일 날 개정돼 가지고 7월 20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올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시험 범위에는 들어간다고요.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이 올해 바뀐 내용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5조와 73조 및 78조가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는 공매보증금은 입찰가의 100분의 10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이라는 말은 민사집행법에서는 최저 매각가격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라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세징수법 65조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매도 차순위 매수신고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경매는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었지만 공매는 차순위 매수신고가 없었어요. 올해부터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가지고 차순위 매수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아직도 공매는 명도 소송만 있고 인도 명령제도는 없죠. 자, 그 다음에 7번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5월 19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3가지가 있죠.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가 있고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요. 계약명의신탁이 있는데 종전에도 계약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아니었죠. 지금은 이제 3자간 명의신탁, 소위 등기명의신탁도 횡령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2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에 해당돼야 안 돼요.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는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됩니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된다고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야 횡령죄거든요. 이번에 변경된 판례는 3자간 명의신탁, 소위
등기 맹신탁만 여기 적혀 있잖아요. 지금 이른바 중간 생략형 맹신탁을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제가. 여기에서만 횡령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자간 맹신탁에서는 횡령죄가 돼요. 이자간 맹신탁이면 신탁자가 있고, 이거는 시험에는 이자간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걸 명확하게는 알아야 되니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매도인, 매수인이 아닌데 그냥 매수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줬다고요. 그럼 이게 명신탁 무효죠? 이자간 명신탁을 말하는 겁니다. 명신탁 무효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의 이게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이건 횡령죄가 된다고요. 왜 횡령죄가 돼요? 지금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데 이때 소유자는 누구냐고요? 등기가 무효니까 신탁자가 소유자죠? 남의 걸 팔아먹었으니까 이거는 횡령죄가 돼요, 이거는. 근데 소위 중간 생략형 맹신탁, 등기 맹신탁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례라고요. 이 사건 번호 적어놓은 걸 이걸 대법원 국가법령 종합법령정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만 치면. 그래서 이번에 이 판례는 3자간 등기 맹신탁에서만 종전에 횡령죄 있는데 올해부터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맹신탁은 옛날부터 횡령죄가 아니었다. 이자간 맹신탁에서는 아직도 횡령죄에 해당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8번입니다. 유사명칭 사용 위반입니다. 이 맨 앞에 세모 부동산, 이게 발품 부동산입니다. 그 판결문 원문을 보면 발품 부동산 이런 말을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써도 안 되고, 또 부동산 카페라는 말도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쓰게 되면은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옛날에 판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말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쓰면 유사명칭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요거는 작년에 시험 보고 나서 나온 판례입니다. 2015년 7월 23일 날 나온 판례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8번 판례. 자, 그 다음에 9번부터는 이제 받겠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판례들인데요.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0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전매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 개업공개사나 보조원이 중개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이게 최근의 판례입니다. 중개상물 아닌 거에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할 때도. 판례입니다. 판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2015년도 최근의 판례입니다. 출제위원들이 발견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뭐냐면 제형법정주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돈 달라고 요구만 했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위반 아니다. 근데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현금 받았다가 돌려줘도 위반이고, 수표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위반이죠. 근데 받기로 약속만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번은 뭐냐 하면은 임대인이 와가지고 이대로 계약서 써주세요 해가지고 써줬어요. 근데 이분들은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니고 전세 자금 대출만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대부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서 조심해야 돼. 무조건 계약서만 써달라 한다고 대필만 해주고 10만 원 받고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하려면 정확하게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대필만 해줬다가 나중에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판례고요. 13번은 뭐 최근 판례는 아닙니다. 좀 전에 했죠. 소위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페이지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인데 등록기준 아까 1번 말씀드렸습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중개법인이 될 수 있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요. 보정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X죠. 1페이지 지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아까도 말했지만 사원은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에 3분의 1이 있고요. 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또 3분의 1이 어디 있냐면은 공제 운영위원은 19명 이하인데 그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과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 여기 또 3분의 1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을 것. 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5번은 아까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5가지가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2가지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 2가지밖에 없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오른쪽에 별표 보면은 소위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과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즉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책임자가 역시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그런데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은 해야 되고 특수법인도 인장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특수법인도. 그리고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 개수는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죠.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건 똑같아요. 특수법인도 등록 기준과 책임자 요건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특수법인은 보정 설정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다, 1,000만 원 이상이다. 답은 둘 다 X죠.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을 준용하여 2억 원 이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다, 특수법인 2억 원 이상이다. 다 X예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가 좀 전에 말했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는 일종건생으로 2016년 7월 20일부터 바뀌었다. 시험 공고는 7월 아마 28일 정도 나왔어요. 그랬으니까 시험에 범위에 들어간다. 시험 범위에.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보다는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5가지.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는 자, 자격증 사본은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네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자격증은 왜 제출하지 않느냐 하면은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죠. 그래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는 게 특히 중요하고요. 자, 등록신청서,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하고 3번 반명한판 사진 1매 제출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2매 제출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 4가지가 공통서류고요. 5번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4가지 외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인데 그게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인터넷에 분사무소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분사무소, 나눌 분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옛날에는 승인 받았는데 지금 신고입니다. 신고는 적법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자, 분사무소라는 건 일반 회사는 본사, 지사, 은행은 본점, 지점, 우리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면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설치 신고하면 며칠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까? 7일 이내에 교부하죠. 7일 이내에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분사무소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7일, 10일 뒤에 숫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시험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보정설정 증명서류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설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보정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한다고 했죠.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사무소는 모든 사무소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 직접 시도이사에게 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한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것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폐업 신고, 분사무소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지도감독,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때 중개보수입니다. 6번까지는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시험에는 주된 사무소를 표현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등록관청이라는 말 자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법 구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도 출제됐습니다. 중복 표현이죠. 처갓집 이런 것처럼.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여기에 뭐 빠졌지만 100만원 과태료. 분사무소 과태료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나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다.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그래서 사무소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입니다. 사무소는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이동 용이한 뜻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도 이중사무소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자, 사무소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인데,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을 했다면, 이전하고 나서 사후 10일 이내, 사전이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종전 노원구에서 받은 등록증 원본을 제출할까요? 사본을 제출할까요? 원본이죠, 원본. 법조문에는 원본이라는 말이 없지만 원본입니다. 시험에 원본인지 사본인지 출제됐어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써야 되죠.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7일 이내 송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송부입니다.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거기에 보면은, 우리 자료에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그 다음에 2번째 등록 신청 서류, 3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3가지.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만약에 노원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군포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을 해운대구로 이전을 했다면, 만약에 분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모두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이 처리 기간,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왜 7일 이내냐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처리 기간은 7일 이내고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입니다. 그 시험에는 이 10일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7일보다는.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 관할구역 안으로 옮겼을 때가 다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즉 시군구 밖으로 옮겼을 때, 관할구역 안으로 옮겼을 때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근데 관할구역 안으로 옮겼을 때는 원칙은 재교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으로 옮겼을 때에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재교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시험에 나왔던 게 10일 대신에 7일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사후 신고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종류가 같다. X. 2가지, 3가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출제됐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합니다. 위반했을 때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도 한 문제입니다. 사무소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과 제출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사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하면 X죠. 개업 공개사 사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되겠고요.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은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우리는 영어로는 Value Added Network, BAN이라고 하는데, 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3개월 이내인데 미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X입니다.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 하면 되죠. 그 뒤에 3개월, 30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을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년, 3월, 30일 다 중요합니다. 숫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서류는 거기에 2페이지. 지정 요건은 동그라미 1번 5 빼기 2는 3, 500명, 2개 이상 30명 기억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입니다. 전국적으로 개업공개사 수가 500명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500명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거하고 숫자 헷갈린 게 뭐가 있어요? 협회 창립총회 하려면은 협회 창립총회 할 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있죠? 여기 20명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30명하고 숫자 비교하라고요. 협회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인데 여기는 30명입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X입니다. 1인 이상이고요.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앞에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예, 시험에 3번 출제됐는데 이 컴퓨터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가야 됩니다.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입니다. 서류는 이 지정요건 4가지에다가 플러스 5번에 있는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2번은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기능사 하면 X, 2급 1인, 기능사 2급 1인 하면 X라고 기사 1인입니다. 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제출한다는 것. 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사유입니다. 뒤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도 암기할 건 뒤에 자료 다 정리되어 있어요. 필기도 안 하셔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험에 3문제 나오고요. 2페이지에서 법인의 겸업제한까지 하면 4문제입니다. 법인의 겸업제한도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다. 법 14조에 있습니다. 이 법인의 겸업제한 취지는 골목상권 보호입니다. 즉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 되는 일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돈 안 되는 것만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법인이 없잖아요. 가까운 일본만 가보더라도 부동산 빅브라더라고 해서 큰 부동산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매매 중개는. 그러면 개인개업공개사들은 건물 택지 주임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데서 개인들은 거의 임대차 중개만 하고 있어요. 월세 중개만. 일본 같은 데는 큰 물건은 전부 다 법인이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큰 법인이 이름 있는 법인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법인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인이 500개 정도 있는데 거의 기획부동산, 사기꾼 이런 이미지밖에 없어요. 제대로 이름 있는 법인은 하나도 없다고요. 왜? 이 법 14조에 의해서 큰 법인이 생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위반은 중개법인은 여기에 있는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개법인이 아닌 개인은 여기에 있는 7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중개인은 여기에 있는 7번의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7번 빼고는 중개인도 다 할 수 있죠. 자, 그 큰 취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별표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업무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건 중개 1번 빼고 나머지 2번부터는 중개업이 아니죠. 자, 1번은 겸업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로서 중개업은 할 수 있는 거고 2번부터 이제 7번까지가 겸업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등입니다. 시험에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X로 출제됐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등이고요. 관리 대행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질문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업자가 들어가면 업, 관리업, 임대업,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죠. 이렇게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임대업은 안 되지만 임대관리대행업은 가능하죠. 물론 법조문에 대행이라고만 돼 있고 대행업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행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업이잖아요. 그 업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3번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개발업은 돈 되는 거는 못 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 보호하려고. 4번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업입니다. 지금 요즘 백종원 프랜차이즈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파리바게뜨 뚜레쥬레 이런 것처럼 프랜차이즈업인데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 출제됐습니다. 5번 모든 주택상가 분양 대행 다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주택상가만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시험에 택지 분양 대행 가능하다 X, 농지 분양 대행 가능하다 다 X로 출제됐습니다. 6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사, 도배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은 됩니다. 그런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직접 운영해야 돈 되죠. 소개해봐야 이삿짐 소개하면 제가 많이 받은 게 5만 원 받아봤어. 5만 원 소개비. 돈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못하고 하는 겁니다. 법인은. 돈 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7번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인데 요건 중개인은 안 됩니다. 근데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나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거나 또는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만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분양 대행하고는 한 건에 1,000만 원, 500만 원 받아도 상관이 없다. 시험에 이거 나올 확률 별표해 놓고 거의 출제됩니다. 95% 이상. 지금 최근에 7년 이상 계속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12가지가, 금지행위가 아니고 결격사유 1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최근 20년간 계속 출제됐습니다. 20년간. 결격사유 12가지. 오른쪽에 적어놨는데요. 결격사유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고요. 2가지는 왼쪽에 있는 12가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죠. 그럼 왼쪽에 있는 것은 직원으로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시험 못 보는 거잖아요. 시험 못 보는 것부터 보면 1번 뭐가 있어요? 부정행위 하면은 부정행위 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무효 처분이 있고 나면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도 5년간 자격이 박탈되죠. 뒤에 5년 다 정리해놨어요. 5년, 3년 암기할 거는 나중에 뒤에 프린트 보고 암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3년 미경과자 요 2개만 시험 못 본다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미성년자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파산 선고받은 자도 신용불량자도 다 시험 볼 수 있죠. 시험은 보지만 개업하거나 취직을 못할 뿐이에요. 자격증 취득해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험 못 보는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 개업공개사 등은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5번 있습니다. 직원도 될 수 없고 사장도 될 수 없고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다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을 쓰는 게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12조 2항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금지, 이중소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똑같습니다. 법제 29조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 34조의 2에 보면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 예방교육 대상도 개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 법 29조 1항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장등록도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대상, 그 다음에 연수교육대상,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의무, 물론 모든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개시의무, 개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자 4개가 있어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인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받아요?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중에서 직원 자격증을 개시 안 하면 누가 처벌받냐고. 직원, 사장 중에서 답은 사장이 처벌받죠? 왜? 개시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어요. 저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해봤어요. 제 자격증 코팅해가지고 걸어놨더니만 사장이 와가지고 빨리 저거 안 떼느냐 한 건 하려고나 생각하지 쓸데없는 거 개시하지 말라 해가지고 뗄 수밖에 없더라고. 사장이 하지 말라 하니까 지 사무실이니까. 그래서 처벌은 사장이 받아요. 소속공인중개사 직원 자격증 개시하지 않아도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은 개시할 의무 없지요. 공인중개사법상 사업자 등록증, 실무교육 수료증,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개시하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현업에 가보면 많이 개시해놨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실무교육 수료증을 많이 개시해놨다. 보존 의무가 있다. 보존 의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이죠. 보존 업무도 개업공개사에게만 있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 의무,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보정설정 의무도 개업공개사에게만 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도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매매 중개를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소속공개사도 할 수가 있고요. 소속공개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했다면 반드시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도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죠.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대행할 때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작성이 아니라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취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행위는 할 수 있죠.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받으면 자기 부동산 팔아먹을 수는 있잖아요. 법률행위는 할 수 있지만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다고. 직원으로 취직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개업할 수는 없다. 나이 먹기 전에는. 다만 민법상 법률행위는 할 수 있다. 성년이 여제되기 때문에 혼인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받으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만 19세가 되는 길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민법에서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직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민법 바뀐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롯데 신격호 회장이 일단 1심에서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죠. 예, 그래서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난다. 법정대리인 동의받으면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파산 선고받으면 오직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파산 선고받으면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러면 만기 석방되었으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석방되었다면, 가짜로 석방되었다면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가석방되면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 X입니다. 가짜 석방이기 때문에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된 자나 만기 석방된 자나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죠? 만약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둘 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3년 만기 석방, B는 1년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A와 B가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몇 년 지나야 돼요? 지금 3년 받았으면 답은 6년 지나야 되죠? 3년 교도소 살고 나와서 또 3년 더 지나야 되잖아요. 재지은 날로부터는 6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이나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특별사면, 그 다음에 법률 변경,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사면 받고 나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던 사람 다 석방됩니다. 석방됐다 하더라도 몇 년 더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형의 시효 완성도 3년입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야 된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 시효 완성은 아예 처음부터 결격 사유가 아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치보면 되고요. 결론만 나온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 시효 완성은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니다.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5번에 집행유예가 있는데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 신청했을 때는 선고유예, 기소유예 다 포상금 받죠? 결격 사유는 집행유예만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징역 1년에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면 결격 사유는 몇 년이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하면 몇 년간 결격 사유다? 뒤에 5년간 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고 앞에 있는 건 볼 필요 없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면 앞에 3년 볼 필요 없고 뒤에 5년만 결격 사유라고요. 뒤에 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고요. 8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근데 그 뒤에 가로 안에 있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되고 등록 취소되고 또 3년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았다면 복권이 돼야 되지, 복권 안 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도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치산자, 안정치산자 됐다면 취소 선고를 받아야 벗어나는 거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났다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아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안 지나도 다시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9번, 10번 업무정지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시험에 업무정지 처분 당시 X로 출제됐어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11번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 법입니다. 300만 원 이상입니다. 12번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만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 됩니다.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가 안 되고요.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나 고용인,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뒤에 우리 자료 뒤에 2개월, 60일, 30일, 1월, 3개월, 90일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도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임원은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